예, 두 번째 순서로 광명시 민생경제 및 도시 경쟁 강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건데, 또 마침 그 후보님이 그 우리 광명시 옛날로 얘기하는 거 뚝방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거기에 그 교통 문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 네. 안내를 해주십시오. 예.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중요한 길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 길목 중에 하나가 이제, 철산교 넘어가는 길, 그리고 금천교 넘어가는 길. 네네.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 나가서 보면 그때부터 정체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서 9시 넘어서까지 계속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훨씬 더 악화되겠죠. 예.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한 발 늦은 것 같아요. 교통은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발 앞서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기 신도시 저 개발은 광명이 원해서 되는 거라기보다 국가 차원의 수도권 주택 공급의 역할로 광명시와 시흥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이 되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도 그랬고 그것을 또 해제되는 과정도 그렇고 다시 3기 신도시가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광명시의 일부 토지가 이용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다. 네. 이걸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국회의원님들, 지금 현재 시장님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흥에서 출발해서 2호선 신림까지 연결되는 시흥 신림선, 그걸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6차인가요? 그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발표됐어야 되는 게 아직도 발표가 안 돼서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영향을 미칠까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같고요. 거기에 그 건이 포함이 된다면 금천교 넘어가는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된 거와 동시에 이제 지하도로를 쌍방에서 2차선으로 가는 걸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해소가 되겠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양기대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서 용역 비용을 따서 추진하고 그리고 박승원 시장 일때 용역을 했던 목동에서 출발해서 광명역까지 내려오는 남북선이 추가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동에서부터 이제 2호선이 양천구청역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 1호선 개봉이나 구일역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내려오면 현충탑 모세로 쪽에 그쪽에 역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그리고 철산역을 지나고 철산역에서 이제 우체국 사거리역 쪽을 지나고 가리드 사거리 그리고 세계로마트 앞에서 광명역까지 연결이 되는 여기서 이제 목동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꽉 막힌 도로가 한 20분, 2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박승원 시장 있을 때도 용역 보고서가 저희가 사실은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못 보고 그때 나왔던 기사만 확인한 건데 그 용역 보고서에도 이 목동에서부터 광명역까지 내려오는 그것만으로 BC 분석, 베네핏 코스트 분석,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죠. 하게 되면 0.81 정도 나오고 이 목동에서부터 강북 횡단선이라고 해서 서울에 수친하는 횡단선이 있어요. 이것과 연결을 하게 되면 0.93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정도였으면 지금은 모세로 일대 철산동 이동 지금 8구단지 말씀하신 이쪽이 지금 대단지로 몇천 가구가 더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천 가구가 아니라 총 합치면 만 세대가 더 들어섰죠. 8구단지뿐만 아니라 그 다른 쪽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경제성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수치가.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발생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공공성과 정책 역할을 가미하게 된다면 저는 DC 분석 수치는 훨씬 더 잘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서남권 지역에 있는 시민들,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광명역, 서울역, 용산역으로 많이 가시는데 광명역으로 와서 가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활용률이 높아질 거고, 지금 안양과 이 남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평택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김포공항으로 가는 데에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남권 일대 전체가 격자로 연결이 되면서 교통난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도권 서남권 지역의 그 교통 문제, 좀 고질적인 교통 문제,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뚝방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꽉 막힌 거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목동역에서 출발해서 광명역까지 이어지는 목동 광명선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거버넌스와 장애인 복지 실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요즘 가뜩이나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쓰레기봉투 얘기가 아. 좀 핫했는데 예. 광명시도 쓰레기봉투를 원래 저희 장애인 복지회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내용 사건 관련된 건 저희 지부장님이 네, 잘 네. 설명을 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21년도에 예. 저희 단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 제작을 했어요. 아. 그때 이제 단체에서 하셨다는 저희 얘기는 단체에서 네. 그 운영을 했죠. 아. 그 하안동 아파트 네. 그 공장에 아, 거기에 공장이 있었습니까? 네네. 거기서 인쇄기계 1도에다가 가공기 2대 가지고 그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계가 안 좋은 건 알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 인쇄 쪽을 하고 그 포장지 쪽을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맡았을 때 기계도 노후된 거 있지만 그래도 고쳐가면서 해서 뭐 큰 문안 없이 잘 했는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뭐 저희 단체가 없어진다. 그 21년도에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공장도 없어진다. 이런 게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요. 단체가 없어진다? 네, 저희 복지회가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진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모함으로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그냥 단체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았죠. 예. 저를 모함해서 가정의 파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아, 예. 예, 그래도 지금까지 무난히 잘 지키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 근데 그 단체장이, A라는 단체장이 그걸 뺏어서 잘했으면 됐는데, 그 단체장이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그걸 또 다른 시에 또 다시 뺏겼어요. 어느 시예요? 안성시.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걸 안성시에 뺏겼어요? 네, 안성시로 넘겨버렸어요. 시에서.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 또 이제 이천시로 넘어갔어요, 또.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안성시에 있는 업체로, 네. 그 다음에 이천시에 있는 업체로. 이제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그게 여기서 해야 되는데. 몇 명 정도의 일자리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정식 직원은 2명, 3명. 나머지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 그 알바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명이었어요?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은 4명. 그 다음에 저기 하는 사람들 한 3명 정도 하니까 7명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네, 건데도. 그 인으로 해서 네. 저희가 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물건을 계속 납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갔는데. 월 4천만 원. 네, 월 4천만 원. 근데 그때 당시요. 그러면은 이게 장애인단체 그 일자리라는 거는 한 번 가주기가 힘들어요. 도에서 사업비를 받고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건데, 이거를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그걸 다른 업체로 넘기게 됐나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요. 첫 번째는 그전엔 A라는 단체에서 이제 원단을 이제 뭐 이렇게 팔아먹었다 이런 이제 원단 팔아먹고 돈을 안 줬다. 그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시에서 그 장애인 단체에서 물건을 사오면은 중증 장애인 단체 사오면은 시가 점수가 가산점이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아, 중증장애인 단체로 넘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다 이제 여-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네, 뺏긴 네. 거죠, 솔직히. 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적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누군가가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많이 그랬으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무혐의를 받으셨어요? 뭐 그분이 뭐 취소를 시킨 거지 무혐의를 받았다고 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계가 예. 여기 있었는데 기계로 다 분산시켜 팔아버렸어요. 누가요? 시에서 팔았죠. 아, 시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에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그래서 그 단체- 중증장애 장애인 단체에서 그거를 그래도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잘 못했나 보죠? 예. 근데 어. 거기도 중증장애인 일반 똑같아요. 단체만 이름만 바꿔주지. 이름만 예,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는 왜 못해서 안성에 있는 업체로 넘어갔나요? 그, 그건 잘 모르시고. 그 사람 아니 알죠 저는요.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아, 저는 지금 이 일만 그 제때 납품을 못했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기타 뭐 네. 저한테 말 안 해줬기 예. 때문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네. 하고 계세요? 그럼요. 아, 자. 이 봉투 만드는 예, 걸 예, 하고 계세요? 예. 인쇄업이죠. 인쇄업. 아, 저 인쇄업을 하고 비누로. 계신 거고 지금 예. 쓰레기 봉투를 하고 있지는 예, 않으시고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쟤는 할 더- 수 있는 거죠. 저는 더 업그레이드된 포장지를 하는 그 사람이에요. A라는 아, 단체가 다른, 예. 이를 탐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들은 바니까 그렇지만 이를 탐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걸 넘겨오는 과정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시국으로 뺏긴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다른 지자체로 자꾸 지금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어려운데, 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제 8대 공약에도 있는 것처럼 네네네. 광명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제 일거리가 생기면 네. 그거는 광명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광명 사람들이 별로 쓰이지 않는다거나 네. 여기는 업체들이 시공이든 인테리어든 뭐든 심지어 뭐 그렇죠. 가구 들어가는 것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단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최선으로는 우리 광명 내에 돈이 돌게 만드는 그게 지역순환 경제라는 네, 개념인데 그걸 그러려면 이제 시의원들하고 협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급봉사는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관급봉사는 아마 권고 형태로 지금 되어 있나 제가 정확하게 제가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관급봉사는 의무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민간 공사일 경우에는 권고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권고 형태를 하더라도 인허가권을 어쨌든 관리 감독이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이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여기서 만들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좀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유럽연합도 일정 부분 그런 흐름을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지역 단위로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자족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네. 베드타운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지역 순환 경제로 가는 게 큰 대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되면 시의원님들하고 이제 협력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은 최소한 뭐 30에서 50% 그리고 지역 협력업체 선정도 우선 권한을 지역 그러니까 각종 개발 사업이나 네. 이런 데 있어서 지역 업체가 우선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게 해야 지금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신데 네. 지금 광명의 재개발이 어마하게 지금 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3, 4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광명 시민이나 소기업체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네. 광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 일할 네. 데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MC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광명의 돈이 타 지역으로 다 빠지고 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의 돈은 광명에 다 모든 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광명 사람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일할 데가 없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 거를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재개발이 많은데 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해서 그 재개발 이런 문제들 그런 데로 권고를 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지역 업체를 쓰라는 권고를 자꾸 좀 내보내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이 제가 이제 불만이 국회의원 많은 할 거죠. 때도 네. 박성호 시장께 제안 드린 바가 있고 네. 그 당시 8구단지 하던 GS건설하고의 MOU까지도 제가 추진했었어요. 네. 아, 예. 그때 대기업인데 처음에는 뭐 자신들이 하청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 못한다고 얘기하다가 어쨌든 MOU까지 만드는 걸 진행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 단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뭐 100%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퍼센테이지는 뭐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생각하는데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그리고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의 네. 원칙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더 비싸는 경우면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분리 입찰, 외부가 들어왔을 때 경쟁 입찰을 통한 가격이 내부 업체들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감당하도록 요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들을 좀 같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업체는 외부 업체인데 네. 광명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만약 여기 마치 여기에 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가짜로 만든다거나 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잘 가려낼 거냐 이런 과제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네.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방 단위에서 이런 일들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기계화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 뺏기면서 지금 선진국들은 초미의 관심사가 일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일자리 문제가 부족하니까 외국인들 공격하고 아니면 남녀의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세대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결국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특히나 광명은 앞으로 못해도 10년에서 20년은 계속 개발로 그렇죠.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개발의 이익이 이 광명 안에서 최소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돌 수 있도록 지역의 업체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행정 단위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단은 지금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더 얘기가 많으신 건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방송을 따로 준비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뜨거운 감자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명시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는데 예. 또 갑자기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말씀을 예. 하셔서 의원님이 또 제동을 한번 거셨죠. 예. 광명시 근로청소년 복지관에 대한 그 네. 부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한번 그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어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철산역에서 이편한 세상 올라가다 보면 네. 언덕길에서 왼쪽에 작은 한 5층짜리 네. 연립처럼 건물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근로청소년 복지관이라는 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과거에 우리가 광명이 뭐 구로공단이나 뭐 가산 쪽에 있는 공단들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할 때 여공들의 숙소로 이렇게 네. 이용이 되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땅이었죠. 오랜 동안.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 땅으로 넘어갔고 아니 네. 국가에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가로 넘어가면 기재부 지금은 기획예산처와 재무부 양쪽으로 나뉘었으니까 재무부 소속이 되겠죠. 네네. 재무부가 관리하는 나라의 재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이걸 관리를 누가 하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땅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현 시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제가 좀 여기 일찍 내려왔을 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좀 더 쉬웠을 텐데 좀 늦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러면 이게 예산 예결특위나 이런 국회 질의를 할 때, 그러니까 구두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땅의 활용성에 대해서 광명 시민들의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질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양기대 의원님이 기재위였거든요. 기재위였기 때문에 이 건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도 질의서가 따로, 그러니까 사실 질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그 질의서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질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그렇게 방치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현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체육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를 3월 달이면 다 비워줘야 된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여기를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뒤져봤죠. 그랬더니 작년에 2025년 12월 31일자에 고시가 돼요. 고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변경 그 고시 공고안이고, 애초에 고시는 9월 7일하고 9월 13일이었던 걸로 제 기억에 맞으면, 네,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쭉 보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2월 31일 날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왔어요. 실시계획 인가를 나온 걸 보면 여기가 한 19,000평, 거의 한 2만 평 되는 땅을 4분의 1 등분을 해서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똑같이 4분의 1 등분한 게 아니라 4분의 1 등분 중에 큰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벤처 무슨 센터, 그리고 혁신기업센터 형태로 그 1종, 2종 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바꿔서 400% 용적률에 35층짜리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 청년주택이 있고 나머지 제일 조그만 부지가 공원 용지로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건 아니죠. 네, 거기. 그러니까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소아일동에도 에이스타워, 광명 무슨 지타워인가? 지타워. 네, 일직동에 있는 GIDC. 네. 공실률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하안사거리 쪽에 그 옆에 현대 테라타워, 네. 티아모 IT 센터, 네, 그거 다 벤처 센터로 네, 만든 거고, 여기도 공실률이 1층, 뭐 2층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티아모는 얼마 전에 보니까 750억으로 공매 나왔다가 유찰됐더라고요. 다시 재공매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도 공실률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시설도 지산센터 공실률이 많고, 근데 하안 2지구 공공주택 단지 개발하는 거에도 네. 지산센터 계획이 되어 있고, 네. 그 시흥 광명 산업, 광명시흥이죠. 예. 광명시흥 산업단지에도 뭐 소규모긴 하지만 지산센터가 계획되어 예, 있고, 교통센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산센터가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기 35층짜리가 더 들어선다는 게 그게 과연 토지의 효율적인 방법이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 네, 그렇죠. 이편한 세상, 두산 위브, 그다음에 네. 트레지움 맞죠? 네, 두산 네, 트레지움 네, 아파트. 트레지움. 그 아파트들이 20, 30층, 40층 넘어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40층 많지는 않고. 두산 그거 트레지움. 가운데 하나만 있는 거고, 한두 개 정도 있나요? 네, 네. 105동. 근데 여기 35층이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요. 음. 네, 그냥 집에 층고하고 시설의 빌딩의 층고는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럼 35층이면 거의 40층 이상의 네. 건물이 그 가운데 들어선다는 건데, 그러면 일조권, 조망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교통 유발 문제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다 평가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거냐. 더 나아가서 우리 광명이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하거든요. 네. 그거는 광명시에서 보도자료를 이미 냈더라고요. 네. 2024년 보도자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의 공공체육시설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광명이. 네. 네, 체육시설이 정말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있는 그 축구장을 폐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장을 살리자. 그리고 지산센터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뭐 기재부가 국가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은 광명시장이에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보시면 거기에 인가낸 사람은 광명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광명시에 있는 거고, 아무리 기재부 땅이라 하더라도 저는 서울시 땅인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합 땅이면은 경기도민이냐 서울시민이냐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겠지만 국가 땅이면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광명 시민인 도시에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알짜배기 광명시 관내 행정구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광명 시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는, 그리고 지극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산센터를 강행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김영준 후보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소한 2만 평 중에 1만 평은 살 수 있겠다. 공시지가죠. 그걸 보니까 한 3필지 정도 되고 2,7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수용당할 때도 공시지가 플러스 몇 % 이렇게 그 수준으로 수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땅을 우리가 살 때도 그렇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감정평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한 4천억 넘어가나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이라도 10,000평 정도, 축구장은 5,000평이면 충분하거든요. 나머지 5,000평을 문화센터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 10,000평이라도 하면 1,500에서 2,000억 정도로 예상 잡아서 10년 분할하면 광명시에 뭐 각종 기금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이 한 1조 5천억에서 2천억 정도 되니까 자체 본 예산은 한 1조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년 분할해가지고 그 땅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광명시가 안고 있는 아픔과 그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양이원영 후보님, 이동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긴급토론 광명시 주요 현안 진단 및 정책 대안 모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